여러분, 예전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던 경험 있으시죠? 한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만나서 밥 먹고 고민도 나눴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순간 아예 연락이 끊겨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시간만 흘러가고 결국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연락 없는 친구는 이제 그냥 잊어라.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친구 관계를 끝내야 할까요? 연락이 없는 친구는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요?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가 왜 변하는지, 그리고 연락 없는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락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학생 시절에는 매일 만나던 친구들이 있었지만 졸업하면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면 가정이 우선이 되고 친구 관계는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또 아이가 생기면 육아와 생활에 집중하느라 친구들에게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인생의 단계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와의 관계도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가 변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좋은 감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소중한 인연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아도 우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 관계가 변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연락을 시도해 봐야 할까요? 다음으로 친구 관계가 멀어지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떤 친구는 직장 생활에 바쁘고 어떤 친구는 자녀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물리적으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활 환경이 달라지면 예전처럼 쉽게 연락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말에도 피곤해서 누군가를 만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꼭 상대방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생활 패턴이 달라진 것뿐인데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나를 피하는 걸까? 하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연락하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를 향한 서운한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도 괜찮은지, 너무 뜸한 연락이 신뢰가 아닌지 걱정될 때도 있죠. 하지만 상대방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됩니다. 그럼 친구와의 거리감이 생기는 심리적인 이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심리적인 거리감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 보면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할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가치관이 변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심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취미를 즐겼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고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친구에게 말 못할 사정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해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안 하는 친구가 꼭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사정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가벼운 안부 인사부터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시도했을 때 친구가 반가워한다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친구가 부담스러워한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이상할까? 혹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연락이 줄어들었을 뿐 마음까지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예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친구라면 먼저 연락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안부를 묻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같은 간단한 인사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설명이나 변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왜 연락 안 했냐는 식으로 묻기보다는 편안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연락을 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늦은 밤이나 바쁜 시간대보다는 여유 있을 만한 시간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 생각이 나서 연락해봤어. 같은 자연스러운 멘트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반갑게 반응한다면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보세요. 연락 방법은 상대방이 가장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보다는 메시지를 선호할 수도 있으니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친구의 SNS를 알고 있다면 댓글을 남기거나 가볍게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한데 너무 늦은 밤이나 바쁜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처럼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에 연락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을 계기로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일 축하해. 오랜만인데 잘 지내? 같은 메시지는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또 공통의 관심사나 추억을 꺼내는 것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같이 갔던 여행 생각나? 같은 말로 시작하면 상대방도 반가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바쁘거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면 무리하게 연락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친구의 반응을 기다려보세요.
좋은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예전처럼 친해지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만으로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예전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같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또 공통의 관심사를 찾으면 대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예전에 함께했던 취미나 활동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처럼 등산 한번 갈까? 같은 제안을 하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친구를 만날 때는 가벼운 만남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차 한잔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무조건 자주 만나야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단순히 생활이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직장,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친구에게 신경 쓸 시간이 줄어듭니다. 또 자신의 상황이 예전보다 힘들어져서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굳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전에 서운한 일이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연락을 끊는 경우입니다. 가끔은 작은 오해나 서운함이 쌓여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도 희미해지고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어떻게 다시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하려니 어색하고 괜히 부담스러워서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는 것입니다. 친구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먼저 연락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삶의 중심에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직장, 가정, 건강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쉬고 싶은 날이 많아지고 약속을 잡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친구보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선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연락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 꼭 나쁜 변화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이 줄어들었더라도 여전히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꼭 자주 만나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해도 반갑게 받아준다면 그 관계는 여전히 소중한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노력만 기울이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 한 통만 보내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이 끊긴다고 해서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연결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꼭 한쪽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친구도 먼저 연락하기를 망설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갑자기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연락하는 것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연락을 해보면 의외로 자연스럽게 다시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잊었을까? 라는 걱정보다는 그 친구도 나를 반가워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도 예전의 좋은 추억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정말 재미있었지. 라는 공통된 기억이 있다면 대화는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은 상대방이 바쁘거나 연락을 받고도 바로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관계가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괜히 연락했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천천히 다시 관계를 이어가면 됩니다.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꼭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도 반갑게 받아준다면 다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친구 관계를 다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소중한 인연이지만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내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함께 있을 때 즐겁고 편안한 친구라면 다시 연락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불편하거나 피곤한 관계라면 굳이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가치관이 변하고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맞았던 친구도 지금은 대화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 힘이 되는 친구라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항상 피곤하고 불편한 관계라면 굳이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연락을 다시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끝난 친구라면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맞았던 친구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대화도 어렵고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또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거나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친구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부탁만 하고 힘들 때는 연락하지 않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오히려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진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고 정말 소중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연락을 다시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다시 연락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편하게 놓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서로에게 편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관계가 예전처럼 가깝게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날에만 연락을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같은 날에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랜만이야, 생일 축하해. 같은 짧은 인사도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너무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가볍게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도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부담을 느낀다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만나려 하지 말고 가끔 만났을 때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바쁜 시기라면 억지로 연락을 강요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 연락이 끊겨도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친구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을 소중히 하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학교나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들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기회가 줄어들죠. 하지만 취미 생활을 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모임과 동호회가 많습니다. 등산, 요가, 서예, 여행 모임 같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커뮤니티나 봉사 활동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는 꼭 오래된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에서 새로운 친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제 관심사와 취미를 통해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화할 주제가 생기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영화 동호회 같은 곳에서는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등산이나 요가 모임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모임을 찾아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만나면 친해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 작은 모임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너무 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면 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한두 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배려가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기 이야기만 하면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또 친구가 힘들 때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친구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친구는 오랜 시간 만나지 않아도 다시 만나면 편안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친구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나이가 들면 가족이 더 큰 의미가 됩니다. 친구는 상황에 따라 연락이 끊길 수도 있지만 가족은 평생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노력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밥은 먹었어? 같은 간단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주말에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보면 대화가 더욱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좋으면 외로움을 느낄 일이 줄어듭니다. 또 가족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삶이 훨씬 안정됩니다. 친구 관계가 줄어들었다고 외롭다고 느끼기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유대감을 키우는 것이 인생에서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줄어들거나 연락이 뜸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갖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친구가 없다고 해서 내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을 활용하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내 삶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기존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가족, 이웃, 동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두 명의 좋은 친구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는 언제든지 있고 노력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기보다는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연락이 끊긴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친구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이 끊긴 친구를 다시 찾을지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소중한 인연을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나요? 혹시 다시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용기 내서 먼저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관계에 대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80세가) 넘으면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 혹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점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보다는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죠. 오늘은 80세 이후에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작은 변화와 실천으로 삶을 더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비결을 알아보세요. 1. 현재를 즐기기 위한 마음가짐. 후회보다는 지금에 집중하기. 80세를 넘어서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을 붙잡고 있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몰두하며 마음을 가볍게 가져보세요. 어제의 후회보다 오늘의 즐거움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작은 일상에서 행복 찾기.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즐거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바람이 스치는 산책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같은 순간들 말이죠. 이런 소소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작은 행복을 찾아내는 눈을 키우는 것이 노년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남은 인생을 스스로 축복하며 살기. 80세 이후의 삶은 자신을 축복하며 살아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을 격려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데 집중하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2. 즐거운 노년을 위한 건강 관리.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기. 운동은 노년기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통해 몸을 움직이면 에너지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줍니다. 건강한 몸이 즐거운 노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활력을 유지하기. 식단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며 몸에 필요한 영양을 채우세요. 짠 음식과 단 음식은 줄이고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챙기면 더 오래 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해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휴식으로 에너지 회복하기. 수면과 휴식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건강관리 요소입니다. 밤에 충분히 자고 낮에도 잠깐의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잘 쉬고 잘 자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3.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 유지.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만들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노년기에 가장 큰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가족과 가까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가족은 노년기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친구와 이웃과의 교류로 외로움 극복하기. 가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가끔씩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소통은 마음의 문을 열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관계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새로운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며 관계 확장하기. 노년기에도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에 가입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해 보세요. 새로운 관계는 삶에 색다른 재미와 활기를 더해줍니다. 사회적 활동은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4. 삶의 즐거움을 찾는 작은 실천. 취미 생활과 새로운 도전. 80세가 넘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래된 관심사를 다시 즐기는 것만으로도 큰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뜨개질, 정원 가꾸기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을 선택해 보세요. 작은 도전 하나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매일을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행이나 문화활동으로 일상에 활력 더하기. 가까운 곳으로의 여행이든 동네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를 즐기는 것이든 일상에 활력을 더해줄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통해 영감을 얻고 문화활동은 일상 속에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기대와 설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행복 루틴 만들기. 하루하루를 더 즐겁게 보내기 위해 자신만의 행복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저녁마다 산책을 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루틴은 삶의 안정감을 높이고 매일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포함한 루틴을 실천하며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마무리해 보세요. 5. 살아가는 의미와 자신만의 가치 찾기.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기. 노년에 접어들수록 남들의 기대보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즐거워지는 활동, 행복감을 주는 순간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세상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이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보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마음의 풍요로움 얻기.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은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작은 도움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가족, 친구와의 나눔을 통해 더 큰 행복을 경험해 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만큼이나 나 자신에게도 큰 의미를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삶을 축하하며 감사하기. 80세가 넘도록 살아온 자신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순간은 스스로를 축하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행복을 찾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즐기며 나 자신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보세요. 80세를 넘어서면 과거의 걱정과 후회는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서도 행복을 찾고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나를 위해 조금 더 즐겁게 살아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즐겁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실제로 70대가 되어서도 멋있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당당하게 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위축되고 초라한 삶을 살기도 하죠. 그렇다면 멋있는 70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세월이 흘러도 빛나는 사람들의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1. 외모보다 중요한 자기 관리.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멋있는 70대는 건강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건강이 떨어지지만 평소의 관리 습관이 노후의 삶을 결정하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건강 검진을 통해 몸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 결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활력 넘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 옷이나 걸치는 것은 멋진 70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깔끔한 헤어스타일, 세련된 옷차림, 상황에 맞는 액세서리를 통해 본인만의 스타일을 유지하죠. 화려한 명품이 아니라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잘 입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스러워 보입니다. 외적인 관리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품격 있는 태도를 가진다. 멋있는 70대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태도에서도 품격이 묻어납니다. 함부로 화를 내거나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할 때도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게 만듭니다. 2.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받아들인다.
멋있는 70대는 변화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SNS,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몰라라고 말하는 대신 배우고 익히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이런 태도가 그들을 더욱 젊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책, 여행, 취미로 지적 호기심을 채운다. 나이는 들었지만 지적 호기심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고 여행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을 즐기죠. 또한 그림, 악기, 스포츠 등 새로운 취미를 꾸준히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그들을 더욱 젊고 생기 있게 만듭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시대를 읽는다. 멋있는 70대는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게임을 하거나 최신 유행을 배우며 세대 차이를 좁히려 노력하죠.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사고방식도 유연해지고 시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도 촌스럽지 않은 70대가 되는 비결이 됩니다. 3.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사람.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자유롭다. 멋있는 70대는 굳이 필요 없는 관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지 않고 불필요한 모임에도 끌려다니지 않죠. 오히려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며 정신적인 평온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현명한 인간관계 정리가 노후의 삶을 더욱 여유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어울린다.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는 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멋있는 70대는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밝고 활기찬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죠. 나이가 들어도 즐겁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존중받는 태도와 대화를 실천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권위적으로 말하거나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멋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대화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70대죠.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꼰대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대화합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비결입니다. 4.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사람.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여유를 즐긴다. 멋있는 70대는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재정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며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죠. 무리하게 돈을 아끼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현명하게 돈을 씁니다. 이러한 경제적 여유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산다. 자녀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멋진 70대의 특징입니다. 물론 가족은 소중하지만 본인의 삶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취미 생활, 친구들과의 모임,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며 주체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 멋있는 70대는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죠. 실패나 변화에 좌절하기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갑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더 멋진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5. 삶을 즐길 줄 아는 태도. 나이에 상관없이 꿈과 목표가 있다. 멋있는 70대는 단순히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죠. 이제 와서 뭘 해?
라는 생각 대신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작은 목표를 정해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목표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활력이 넘치고 언제나 젊어 보입니다. 유머와 여유로 매력을 더한다. 멋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여유와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심각해지기보다는 가볍게 넘길 줄 알고 스스로도 웃음을 잃지 않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이들은 어디에서든 환영받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멋진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삶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안다. 멋진 70대는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밝고 매력적인 에너지를 풍기게 됩니다. 멋있는 70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자신을 가꾸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결과이죠. 건강관리, 배움, 인간관계, 경제적 독립, 그리고 삶을 즐기는 태도까지 지금부터라도 실천한다면 누구나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노인이 가난하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언뜻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가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자산이 많아도 실제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삶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집을 자산으로 소유한 경우 이것이 오히려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노인 빈곤율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자산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산과 소득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 오늘 내용을 통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현황. 현재 대한민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많은 노인들이 부동산 자산은 가지고 있지만 소득 없이 살아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자산만으로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힘들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부동산 부자, 소득 가난의 현실. 집은 있는데 먹을 돈이 없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지만 이를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집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노후 빈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현금이 없는 부자들의 고충. 부동산 가치가 높아도 이를 실제로 현금화하지 못하면 생활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공과금이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높은 재산세와 관리비가 추가로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이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더 힘들게 살게 되는 겁니다. 고령화와 자산 활용의 문제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산을 활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주택연금이나 리버스 모기지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심리적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점에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은퇴 후 소득 공백의 심각성. 은퇴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기적인 소득을 잃게 됩니다.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이 사라지면 자산을 활용하지 않는 한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죠. 특히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기타 비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소득 공백이 가져오는 불안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집을 가진 노인이 가난한 이유. 아파트나 주택 같은 부동산은 쉽게 현금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집을 팔아야만 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하기란 쉽지 않죠. 그렇다 보니 많은 노인들이 집은 가지고 있어도 정작 필요한 생활비는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노후 빈곤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 관리비 등 유지비용 부담. 집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지불해야 하는 재산세와 관리비는 의외로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가 매달 일정하게 청구되는데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큰 고정 비용이 되죠. 공과금이나 난방비 같은 추가 비용까지 더하면 노인들이 느끼는 재정적 압박은 상당합니다. 이런 점에서 집은 자산임과 동시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은퇴 후 정기소득의 부재.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소득을 창출할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직장에서의 월급이 끊긴 상황에서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지죠. 게다가 집이 자산으로 남아있는 동안에도 생활비나 의료비 등의 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 점에서 소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자산 활용 방안에 대한 무지.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가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통해 집을 소득으로 바꿀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르거나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일부는 집을 팔거나 임대하는 방법조차 고민하지 않고 정서적 이유로 그대로 보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지가 가난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집의 정서적 가치를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 집은 단순한 자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추억이 깃들어 있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집을 처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까지 더해져 집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 활용의 필요성과 대안.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은 노인들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노인들에게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죠. 특히 고령층에게는 매달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는 중요한 재정적 도구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 부족과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징하기. 현재 살고 있는 큰 집을 팔고 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운사이징은 생활비 절감뿐만 아니라 남는 자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익숙한 집을 떠나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나 이사 과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택을 고민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의 삶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리버스 모기지의 장단점. 리버스 모기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즉각적인 현금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집의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버스 모기지를 선택할 때는 대출 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집을 활용한 소득 창출 방법. 집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유 공간이 있다면 임대를 통해 추가 수입을 얻거나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집을 팔지 않고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하지만 임대 관리와 관련된 시간과 노력을 감안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자산 활용 전략. 자산 활용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리버스 모기지 등 다양한 선택지 중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하죠. 중요한 건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한 노인의 이야기. 서울 강남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한 노인은 매달 생활비를 겨우 마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세와 관리비는 높아졌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주택연금 제도를 추천받았지만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받는 게 불안하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자산 가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산과 행복의 불균형 사례. 또 다른 사례로 2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한 노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월 소득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건물 유지비와 세금 부담이 커져서 실제로 생활비를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자산만으로는 결코 행복과 안정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실적인 자산 활용의 실패 원인.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산 활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부족, 실행의 어려움, 그리고 정서적인 장벽 때문에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실행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오히려 빈곤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노후 준비 사례. 한편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며 행복하게 사는 노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1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죠. 덕분에 생활비 걱정을 덜고 여행과 취미 생활을 즐기며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자산만으로는 행복하거나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소득과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자산과 소득의 균형이 필요한 이유. 노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는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산과 소득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큰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 활용 방안을 계획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균형 잡힌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한 첫 단계. 노후 대비의 첫 단계는 자신의 자산과 소득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한 자산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 가능한지 점검해 보세요. 또한 정기적인 소득원을 마련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산 점검과 활용 계획. 가진 자산을 점검할 때는 단순히 금액만 보지 말고
그것이 얼마나 유동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집이 자산의 대부분이라면 이를 현금화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산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노후 준비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 전문가나 재정 컨설턴트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산 활용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줄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조언자를 찾으세요.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올바른 방법.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산과 소득의 균형을 고려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노후 빈곤은 자산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산 활용과 소득의 균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